101페이지 산욕기 강요 돕기에서 불편감 해소. 불편감, 애 낳고 불편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첫 번째가 산후통. 우리 산후통을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어릴 때? 네, 호빼아리. 호빼아리. 또 후진통. 후진통. 이 산후통은 언제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아기 낳고? 응? 낳고 나서. 낳고 나서. 낳고 나서 얼마까지 산후통이라고 봐줘요? 2주? 2주? 그렇게 오래 아파요? 한 1, 2일 정도의 피크고요. 맥시멈 최대 일주일까지. 일주일까지만 산후통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일주일이 넘으면 그거 산후통 아니고 다른 거일 수 있으니까 검사받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하면 하루에서 이틀, 아기 낳고 하루에서 이틀이 제일 심하고, 그리고 최대 일주일 안에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산후통은. 그래서 일주일 넘어서도 계속 아프다, 그럼 검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일주일까지만 아파요. 이게 왜 아프냐면 왜 아프죠? 생리하는 거죠, 그죠? 자궁 내 찌꺼기, 찌꺼기, 뭐 혈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을 하는 거죠, 그죠? 자궁 수축 때문에 아프다, 이 생리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후통은 아기 낳고 한 2, 3일까지는 봐주고, 맥시멈 일주일 이상 아픈 거는 그거는 산후통 아닐 수 있으니까, 다른 거일 수 있으니까 검사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로 배출을 위해서 질분비물 자체를 우리 오로라고 했어요, 그죠? 오로 배출을 위해서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산후통, 빼아리, 후진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산후통은 누가 심하냐면 이제 수유부가 있고 젖 먹이는 사람, 그리고 비수유부가 있으면 누가 더 심해요? 수유부. 모유를 먹이는 사람하고 안 먹이는 사람하고 이 빼아리가 누가 더 심할까요? 안 먹이는 전 먹이는 사람. 전 먹이는 사람이 왜 심하냐면 젖을 먹이면 뭐가 나오죠? 옥시토신이 나오죠. 이거 이제 자궁 수축 호르몬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궁 수축 호르몬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호빼아리가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산욕기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치유가 빨리 되기는 하는데 아픈 건 더 심하게 아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비수유부보다는 젖 먹이는 사람이 산후통이 조금 더 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초산부가 있고 경산부가 있어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호빼아리가 심할까요? 아니면 처음 난 사람이 호빼아리가 심할까요? 벌써 해놨는데. 낳으면 낳을수록 아파요. 호빼아리는 낳으면 낳을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궁이 여러 번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자궁의 탄력이 떨어져서 낳으면 낳을수록 더 빼아리가 심하고, 오히려 하나 둘 낳은 사람은 이걸 경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7, 8 낳으면 낳을수록 빼아리가 심한 거죠. 근데 요즘은 하나나 둘 낳잖아요. 이거 경험 못하는 산모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나 둘 낳는 사람은 경험을 거의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생리통도 하는 사람하고 안 사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데, 아무튼 낳으면 낳을수록 심해진다. 이제 경산부가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아프면 진통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진통제 쓸 수도 있는데, 생리통에 진통제 먹듯이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편감 해소 첫 번째 이제 후진통, 산후통이라고 있는데 산후 일주일 이 시기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일주일 산후 일주일까지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초산모, 경산부, 수유부 뭐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초산모보다는 경산부가 더 심하고 모유수유를 하면 옥시토신이 나와서 수유부가 더 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산후통이 심하다고 해서 막 그 회복이 느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방광 비우기, 자궁 저부 마사지, 백갈보 눕기, 다리 들어 올리기 뭐 이런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완화가 되는데 우리 슬흉이라고 있죠, 그죠? 슬흉의 우리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을 가슴에다 붙이고 이렇게 눕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이 후배아리가 좀 완화가 된대요. 슬흉이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음절개 통증. 회음절개 통증. 회음절개 통증. 우리 회음절개 분만 몇 기에 했죠? 회음절개에서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 분만 2기에 언제? 베린발로. 발로 밀어도 안 들어간다고 발로잖아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때 이렇게 싹둑 잘라주는 거죠. 가위로. 회음절개 통증은 여기 싹둑 자르고 애기 나오면 꼬매죠. 그죠? 그 꼬매는 실은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래서 이 회음절개 찢어진 데를 꼬매면 보통 그 꼬맨 게 며칠간이냐면 한 5일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열상이라고 있잖아요. 열상이 있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인시전은 뭐라 그러지? 이 열상은 찢어진 게 열상인데 어디 다쳐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막 찢어져서 이렇게 꼬매면 보통 5일이면 붙어요. 근데 이 회음절개는 더 빨리 붙어. 왜 그럴까요? 어디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푹 찢어졌어. 그래서 의사가 막 이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맸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보통 5일이면 실밥 뽑죠. 그 이상 있으면 이게 실밥 자국 자체가 남아요. 그래서 얼굴은 5일 이상 안 가요. 근데 성형수술을 했거나 의사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찢었거나 그러면 5일까지 안 가고요. 한 4일, 뭐 빠르면 3일 정도면 뽑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열상은 내가 이렇게 찢어진 거잖아요. 다쳐서 찢어진 건 이렇게 지저분하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꼬매면 이게 최소 5일은 넘어야 되는 건데 의사가 일부러 찢는 거는 달라요. 의사가 일부러 찢은 거는 잘 아물게 찢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더 빨리 아물어요. 그래서 이 에피조토미 회음절개도 5일 정도면 다 낫기는 하는데 그 전에 붙어요. 한 3일 정도면 붙어. 그래서 여기가 아픈 것은 최대 5, 6일 정도까지만 이제 좀 아프다 그런 거고요. 이게 뭐 그 이상은 안 가요. 왜냐하면 일부러 찢어서 이쁘게 꼬매놨기 때문에 오래 안 간다 그런 거고. 여기 이제 봉합사 실 있죠, 실. 봉합사는 한 10일이면 흡수돼요. 흡수사예요, 흡수사. 10일 정도면 이제 흡수가 돼서 그냥 흐물흐물해서 이렇게 다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한 10일이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밥 제거는 안 해요. 스티치아웃은 안 하고. 그래서 회음절개 통증 그러면 한 5, 6일 정도 간다. 이게 이제 그렇고. 그러면 여기가 아프니까 이제 여기를 케어를 해줘야죠, 그죠? 뭘 해주죠? 여기 해주는 거? 여기 아랫도리 회음부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네. 찢어놨고 꼬매놨고. 그럼 뭐 해주죠? 하기 전에? 저녁 하기 전에. 이거 빨간데. 히트램프? 그거 하기 전에. 소독하고 나서. 냉찜질, 그렇죠. 냉찜질은 언제 하냐면 냉찜질은 분만 직후 24시간 이내.
분말 24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이라고 그랬죠. 냉찜질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피가 안 나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을 수축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을 예방하는 거예요. 출혈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하고 냉의 차이를 아직 안 배우셨죠. 24시간 이전에는 냉이고 24시간 이후에는 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이전에는 뭔가 혈관으로 이제 피가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전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야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이완시켜서 부종이나 통증을 예방해야죠. 부종, 감소, 그 다음에 통증, 감소. 이 부종과 통증이 24시간 이전에 부종 통증이 있고 24시간 이후에 부종 통증이 달라요. 기전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겹질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삐끗했어. 그러면 지금 삐끗했으면 오늘 밤에 띵띵 붓겠죠. 이거를 가라앉히려면 냉이죠. 지금 막 이렇게 조직에서 막 이렇게 진물이 흘러나오고 뭔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피도 흘러나오고 멍도 들고 물도 차고 이런 시간을 24시간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종, 통증 이런 거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24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혈관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혈관을 늘려줘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좋게 해가지고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켜야죠. 24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출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삐끗해가지고 뭐 다쳤어, 찢어졌어. 그러면 피가 실질 조금씩 나오겠죠. 그거를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안정돼서 이제 지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다치면 몸에서 그거를 알고 감지를 하죠. 그래서 혈소판이 나오고 섬유소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지혈을 막 해요. 지혈을 하고 막 피딱지를 만들고 막 이래서 더 이상 피가 못 나오게끔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혈을 해요.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맥시멈. 그래서 24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을 하고 24시간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부종, 통증 이거는 이제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이내 부종 통증하고 24시간 이후 부종 통증이 달라요. 그 다음은 이제 냉찜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법을 하는 거죠. 그죠? 연료법. 연료법은 두 개가 있어요. 히트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욕이 있죠. 그죠? 좌욕은 따로 할 거고 히트램프 그러면 여기다 그림 그렸었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쐬어지는 거. 그래서 태음부랑 히트램프 거리가 만약에 50cm다 그러면 50W다 그러면 50cm, 30W다 그러면 30cm 그랬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히트램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램프를 띄워놓는 거리 30W면 30cm, 50W면 50cm. 뭐 외우기가 쉽죠, 그죠? 히트램프가 이제 뜨거운 열램프잖아요. 그거를 아랫도리에다 이렇게 갖다 댔으면 되게 좀 위험하죠, 그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멀면 효과가 없어서 탈이지만 너무 가까우면 또 화상을 입잖아요. 거기 되게 지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5분마다 사정한다. 사정 그러면 우리 이제 간호학 용어에서 사정 그러면 살펴본다 그런 뜻이에요. 잘 살펴본다 이게 사정이에요. 그래서 5분마다 사정한다 그러면 히트램프를 이렇게 갖다 대주고 뜨거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지 아니면 뒤었는지 화상을 입었는지 이런지 이제 5분마다 계속 가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히트램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센치 간격 두는 거랑 몇 분마다
네, 5분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좌욕은 너무 중요해서 이제 따로 열악한 환경. 좌욕이 참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좌욕. 좌욕을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굉장히 이 교과서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져서 개정은 계속 하는데 그냥 이제 옛날 스타일의 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좌욕이 101페이지 나번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욕이 여기가 끝이고 좌욕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좌욕을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서 그냥 앉는 거죠. 이렇게 변기 위에 올려놓고 그 좌욕을 말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아직도 그렇게 나와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대야째로 끓여서 식혀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통째로 끓이라는 거예요. 대야도 끓이고 물도 끓이고 그렇게 끓이면 자비 소독이 되겠죠. 소독하라는 얘기 결국. 그래서 균을 소독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병원 가면 다 좌욕기 있으니까 거기 앉으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소독의 개념이에요. 소독. 깨끗해야 된다, 소독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욕의 방법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통째로 끓여서 식혀서 몇 도? 40에서 43도. 우리가 이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온도는 계속 나올 거예요. 40에서 43도. 그러면 환자들 누워있는 사람들 목욕시킬 때도 43도. 우리 그 사우나 가면 열탕 온도 보셨어요 혹시? 안 봐요. 냉탕 42도. 42도. 그죠? 네,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따끈하니 좋죠. 네. 근데 이제 45, 47 이러면 들어가서 오래 못 견디죠. 너무 뜨거워서. 네. 그래서 요 40에서 43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환자한테 쓰는 물의 온도는 대부분 43도예요. 그래서 43도만 외우시면 돼요. 좌욕물 온도도 43도. 그리고 침상 목욕할 때 목욕물 온도도 43도. 아무튼 다 환자한테 들이붓는 물의 온도는 다 43도예요. 그래서 치질에 쓰는 좌욕 온도도 43도. 그래서 이 43도는 꼭 외우세요. 43도로 맞춰서 몇 분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안. 하루 몇 번? 하루 3-4번. 하루 3-4번씩 10분 동안 43도로 이제 좌욕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욕은 5에서 10분. 10분 해야죠, 그죠? 시치페스라고 하는데 하루 3-4회 10분 동안 43도 대야채 끓여서 식혀서 해라 그런 거고 좌욕 후에가 아니라 이 좌욕을 어느 타이밍에 하면 좋을까요? 좌욕을 어느 타이밍에 하면 제일 중요하면 수유 후에 애기 전 먹이고 나서 수유하기 전에 하면 뿌른 게 더 뿌를 수 있고 수유하고 나서 좌욕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배변하고 나서 배변하고 나서 좌욕하면 똥꼬에 더 좋죠, 그죠? 근데 배변하기 전에 하면 좀 험한 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배변 후, 수유 후예요? 수유 전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수유 후, 용변 후 맞아요. 네. 수유하고 나서 아니면 배변하고 나서 하면 좋고, 그다음에 좌욕한 다음에 좌욕 후에 수건은요 소독한 수건을 써야 돼요. 소독한 수건. 밑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닦아야 되는데 지저분한 수건으로 닦으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독한 수건을 써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감염될 수가 있죠. 그 산용열도 병원에 있을 땐 잘 안 생기는데 집에 가서 셀프로 할 때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욕한 다음에는 소독한 수건을 써라 그런 거죠. 그래서 좌욕을 하는 방법 이런 거고, 좌욕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효과. 좌욕의 효과는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을 수축 혈관을 이완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염증을 감소시켜요. 염증 감소, 통증 감소, 그다음에 부종 감소, 그다음에 감염 예방.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뭐 교과서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피부가 촉촉하고 환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감염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감염된 거를 치료도 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효과가 엄청 좋죠. 통증도 가라앉히고, 부종도 가라앉히고, 감염도 예방하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그 꼬매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치유도 촉진해줘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이제 그 좌욕의 효과죠. 뭐 이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치질도 낫고, 생리통도 낫고, 그리고 요통도 낫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냥 원하는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 그 가려움증, 거기가 이제 가렵죠, 그죠? 가려움 완화. 그래서 이제 아랫도리가 뭐 불편하다, 가렵든지 아프든지 뭐 간에 다 좌욕하면 나요. 뭐든지. 만병통치약. 좌욕이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약 쓰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지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마다 지지세요. 그냥 샤워기로 지져버려, 그냥 한 2, 3분 동안. 저는 그걸 데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랫도리 확 데쳐주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쪽 동네가 다 좋아. 요도, 항문, 질 다 좋아. 그래서 뭐 왜 이쪽 동네가 이제 가렵기도 하잖아요. 아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연분만을 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제왕절개하면 좌욕 안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안 해도 돼요? 제왕절개하면 안 해도 돼요? 그쵸? 하면 좋죠. 근데 자연분만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필요가 좀 덜 하죠. 찢어놓지도 않았고, 거기가 띵띵 붙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치질 있잖아, 치질. 그래서 좌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좌욕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히트램프하고 좌욕의 차이가 뭐냐 하면, 히트램프는 건열이죠, 건열. 드라이 히트예요. 저거는 습열이죠, 그죠?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죠? 건열과 습열 중에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습열이 훨씬 좋아요. 습열이 훨씬 효과가 빨라요. 열을 전달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도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건열은 이제 24시간 뒤에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제 물에다가 푹 담그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찢어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건열을 해주라는 거고, 아니면 좌욕을 하고 나서 건열을 하면 더 좋아요. 드라이도 되고 여러모로 더 좋죠. 그래서 좌욕 10분, 건열 10분 이렇게 하면 이제 20분이죠. 딱 좋죠. 그러면
그래서 건열은 20분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건열은 20분, 습열은 10분. 네. 그래서 건열은 열이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건열은 20분, 습열, 좌욕은 10분. 열 전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치질이면 15분은 해야 돼요. 15분. 근데 이제 매일매일 데쳐주면 치질도 낫죠. 좌욕. 여기 이제 오로 배출. 자궁 안에 아직 찌꺼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뭐 피딱지도 있고 뭐 양수 찌꺼기 뭐 별별 것 다 있잖아요. 그런 오로를 빨리 배출해 주는 거예요. 좌욕을 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이완시켜서 이렇게 확 늘려놓으니까 다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로 배출해도 좋고 좌욕의 뭐 효과 그러면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좌욕과 그 회음절개 통증에서는 거기 101페이지에 회음절개 통증 보통 5, 6일 정도 지속된다. 왜냐하면 찢어놓은 거, 찢어진 거 이런 거는 한 5일 되면 다 붙어요. 네. 거기 가번에 편안히 앉는 자세 교육 그랬는데 앉아서 수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앉으면 뭐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넛 베개 좋다 나쁘다? 도넛 베개 도넛 쿠션 있죠?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거. 안 좋다. 하지 말아라. 도넛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에 쏙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앉으면 여기가 이제 회음부로 늘어나죠. 늘어나고 여기를 눌려져 있고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로 혈관이 눌려요. 눌리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그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처져. 회음부에 띵띵 부은 것들이 더 띵띵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넛 베개는 치질에도 안 좋고요. 이 회음부 간호에도 진짜 안 좋아요. 근데 도넛 베개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 도넛 베개는 절대 쓰지 말아라 그런 거죠. 오히려 이 반대의 베개를 써야죠. 가운데가 조금 볼록 나와서 좀 압력을 주는 게 더 좋죠.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도넛 베개는 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도넛 모양의 부드러운 쿠션의 사용은 정맥순환 차단과 통증 증가를 초래해요. 이거는 치질에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통증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한다. 그 다음에 나번의 좌욕 실시 여기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좌욕은 산후주질 분비물 오로라 그랬죠. 오로를 제거하고 첫 번째 오로 제거, 혈액순환 촉진, 그 다음에 상처 치유 촉진, 염증 감소, 그 다음에 물의 온도 몇 도? 43도. 한 번에 10분.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외우세요. 물의 온도는 43도. 한 번에 10분. 하루에 서너 번. 언제 해라? 수유 후나 용변 후에 하면 험한 꼴을 안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의 냉찜질 실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료법이 다음에 나오죠. 그죠? 분만 직후 24시간 이전에는 냉찜질. 그래서 분만 직후에는 회음부가 손상되고 절개술이 시행되었으므로 냉요법의 적용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고 통증 경감, 혈관 수축, 출혈 부종 감소. 그런 다음에 24시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연료법을 시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냉과 온의 차이는 급성과 만성의 차이예요. 그 급성과 만성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몇 시간?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쳤다, 찢어졌다, 넘어졌다, 부었다 이거는 24시간 이전에는 냉요법, 24시간 지나면 연료법 이렇게 되는 거죠. 24시간 이전에 만약에 연료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겹질렸어. 근데 거기 오늘 연료법을 이게 이제 뜨거운 스팀을 갖다 이렇게 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붓죠. 맞아요. 네. 더 부어요. 지금 이제 출혈이나 이런 삼출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혈관을 확 이완을 시켜 놓으면 더 띵띵 붓죠. 네. 그럼 더 아프고. 그래서 그때는 24시간 이전의 통증과 부종은 냉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직후 통증 감소, 혈관 수축, 출혈 감소, 부종 감소.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한다. 그런 다음 24시간 지나면 연료법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회음부의 연료법 실시. 보통 가열 램프, 히트 램프를 대주는데 통증 완화, 혈액순환 증진, 그 다음에 환부의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히트램프 옆에 있어요. 101페이지고 옆에 팁에 히트램프 배횡화 위죠. 이거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다리 벌리는 자세. 요게 배횡화이고요. 그 절석이, 쇠석이 배우셨나요? 우리 그 산부인과 진찰대에 올라가면 하는 거. 절석 위, 쇠석 위. 그다음에 배횡화 위. 그 절석 위, 쇠석 위. 우리가 그 산부인과 진찰대에 올라가서 다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절석 위, 쇠석 위라고 하는 건데 절단한다 할 때 그 절이에요. 이건 돌석자고 돌을 절단하는 쇠위. 분쇄한다 그 쇠자예요. 똑같은. 네. 돌을 분쇄하는 쇠위. 이게 절석위, 쇠석이에요. 진찰대 올라가서 다리 이렇게 벌리는 눕는 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진찰대. 네. 그게 절석위, 쇠석위라고 하는 건데 그 체위가 왜 돌멩이를 부시는 체위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봐요. 너무 이제 음담패설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거밖에는 해석할 게 없는데 아무튼 절석위, 쇠석위가 그 체위예요. 이 배횡화이는 뭐냐면 누워서 무릎 세우고 다리 벌리는 거죠. 비슷한데 아니에요. 배횡화이는 침대에서 하는 거고요. 배횡화이는 침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산부인과 진찰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석이, 쇠석이 그러면 산부인과 진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배횡화이는 침대에서 그냥 무릎 세우고 다리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석연줄을 꽂거나 아니면 히트램프를 하거나 이러면 배횡화이가 맞죠, 그죠? 절석이, 쇠석이가 아니고 그래서 배횡화위 로 이제 히트램프를 대주는 거예요. 절석이, 쇠석이는 분만 체위. 분만할 때 체위고 그리고 이제 내진하거나 아니 내진은 아니지. 뭐지 그거 팝스미어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절석위, 쇠석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체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실무 가시면 여러 가지 체위를 배울 텐데 절석위, 쇠석위, 그 다음에 배횡화위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히트램프를 하는 자세는 배횡화위다. 101페이지 맨 밑에 팁. 20분 동안 한다 그랬죠. 건열요법은 열이 전달이 느려요. 그래서 20분이고 습열인 좌욕은 열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건열인 히트램프는 20분. 몇 분마다 가서 보라고요? 네, 5분마다 가서 불편한지 뜨거운지 아니면 뒤었는지 빨개졌는지 5분마다 계속 가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1번 30W에 30cm, 그 다음에 40W에 40cm, 60W에 60cm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 연료법은 히트램프하고 좌욕 두 개가 연료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네. 케겔 운동을 하면 뭐가 좋냐면 또 케겔 운동 전에 했죠, 그죠? 앞 99페이지에 케겔 운동의 특징 그래가지고 읽어보셨어요? 뭐 남편도 좋아한다 별별 소리가 다 들어있어. 네, 아주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회음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으로 회음부 봉합 부위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케겔 운동 그러면 어디에 좋다? 그 동네에 다 좋다. 그 동네 누구?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래로.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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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요도, 질, 항문. 이 동네에 다 좋아요. 네. 이게 근육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근육 강화 운동. 아랫돌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자. 요도 관략근이 있죠. 요도 관략근이 딱 힘을 주고 있어야 질질 안 싸요. 나이가 들면 요도 관략근에 힘이 빠져서 질질 요실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70, 80 노인과 노에 가셔도 케겔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근데 치매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케겔 운동을 시키냐면 똥꼬에 힘 주세요.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70, 80대 가지고 관략근에 힘이 생기겠어요? 별로 안 생기죠. 그래서 요도의 케겔 운동이 좋은 게 우리 요도 저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도 저항. 우리 저항 그러면 뭐냐면 이제 버티는 힘, 저항. 정부의 버티는 힘. 나는 정부의 저항이 강해. 그러면 이제 정부를 싫어하고 버티는 거죠. 저항 그러면 버티는 힘이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도 저항 그러면 나이가 들면 요도 저항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왠지 째려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지조 있게 밀어붙여. 나이가 들면 요도 저항은 내려가요. 요도 저항이 뭐냐면 방광에 오줌이 이렇게 차면 여기 요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한 소변이 500cc 정도 차면 오줌 마려워 오줌을 넣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차면 가요 화장실로. 왜? 이 200, 300cc를 못 버텨요. 요도가 버틸 힘이 없어. 관략근에 힘이 떨어져서. 그래서 200, 300 되면 가고 100만 차도 가고 이게 이제 절박성 요실금 이런 건데 요도 저항은 뭐냐면 방광에서 내리 짜는 힘을 요도가 버티는 힘이에요. 이 버티는 힘은 높아야 좋겠죠. 내가 한 1000cc 찼는데도 잘 버텨.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거죠. 나이가 들면 100cc만 차도 못 버텨요. 그냥 열려. 질질 싸는 거죠. 그게 이제 요실금. 나이가 들면 요도 저항이 떨어져. 버티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 버티는 힘은 높으면 안 좋은 게 있고 떨어지면 안 좋은 게 있고 이래요. 근데 이 요도 저항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방광이 내리 누르는 힘을 잘 버티면 좋죠. 그죠? 안 싸고 질질 안 싸고 잘 버티면 좋은데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져서 저항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요도 저항은 떨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요도 저항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도 저항이 떨어지다 이제 뭐 한 50, 70cc 찼는데 벌써 질질 싸. 그래서 이 요도 저항을 올려주는 운동을 해줘야 돼. 그게 케겔 운동. 우리 왜 어른들이 뭐 똥은 참으면 안 되고 오줌은 참으면 약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동네만 있나? 똥은 참으면 안 되죠. 네,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똥은 절대 참으면 안 돼요. 계속 빼줘야 돼요.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소변은 참아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도 저항이 떨어져서 200cc 되면 화장실 가고 100cc 되면 화장실 가고 이러면 방광은요 그 센서가 있어서 오줌이 마렵다 안 마렵다 이거를 뇌에다가 보내요. 근데 요도 저항이 떨어지면 방광에 한 100cc만 차도 오줌 마려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가면 안 되고 바로 가면 얘는 계속 100cc만 차도 오줌 마렵다 라고 보내요. 근데 그거를 참고 300cc 찰 때까지 내가 참아. 가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요. 참으면 방광에서 생각을 해.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방광은 훈련이 돼요. 그래서 방광은 훈련이 되는 장기예요. 방광. 나중에 이제
임상에 가시면 방광훈련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들으실 거거든요. 방광은 훈련이 돼.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 이러면 100cc만 쳐도 막 마려워서 못 참는 거예요. 네, 막 화장실 가고 싶어서 미쳐. 못 참아.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박성 요실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광 훈련을 시켜요. 참으라. 참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오줌 마렵다. 그러면 30분만 더 참아보세요. 그래서 30분을 참았어. 그러면 한 150cc 모였겠죠?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가요. 그 다음에 100cc가 되면 오줌이 안 마려. 그 다음에는 150cc가 차야 오줌이 마렵죠. 왜? 훈련이 됐어.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50cc가 돼서 오줌 마려 못 참겠어 이럴 때 또 30분을 참으라 그래요. 30분만 참으세요. 30분만 딱 참아. 억지로 참아요. 그러면 한 200cc 차겠죠?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면 방광이 훈련이 돼서 200cc 찰 때까지 오줌 마렵다고 안 보내.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면 그래도 한 300cc까지는 차서 화장실 갈 때까지 좀 참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은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참으면 안 되지. 막 1000cc 찼는데 참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조금씩 자주 본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참아보세요. 조금씩 자주 보는 거는 불편하고 힘들고 방광에 센서가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본다는 좋은 게 아니고 참아봐요. 끝까지 최대한. 그러면 방광이 훈련이 돼요. 자꾸 반복을 하면. 그러면 나는 2시간마다 화장실 가 이랬던 사람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 3시간, 4시간마다 화장실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방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도 저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케겔 운동. 그래서 케겔 운동이 요도질 항문 그 짝꿍들 다 좋다 그랬는데 요도에도 좋아요. 요도에. 질 근육을 쭉 풀었다 놓았다 이렇게 수축 이완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탄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상하게 거기 뭐 누가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문은 또 항문에 케겔 운동을 하면 좋죠. 그 치질, 치질 예방에 치질은 뭐냐면 이제 압력이 밑으로 쫙 쏠림, 응가 하다가 이제 압력이 쫙 쏠리면 그 항문 쪽에 정맥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압력을 너무 받아서 정맥이 띵띵 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맥은 우리가 순환을 이제 동맥순환, 정맥순환, 림프순환 이렇게 이제 3가지 순환이 있는데 동맥순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럼 무슨 순환을 얘기하죠? 동맥, 정맥, 림프 중에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순환? 정맥순환. 정맥순환을 말해요. 림프순환은 정맥하고 같은 동네예요. 친구야. 같이 가. 그래서 이제 정맥순환,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맥순환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고요. 동맥순환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된다고, 동맥순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죠? 그거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혈액순환은 정맥순환하고 림프순환을 말하는데 그 정맥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근육이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근육이 움직이는 만큼 정맥과 림프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림프순환이 안 되면 띵띵 붓죠. 그럴 때 운동하고 주물르죠. 그죠? 마사지. 마사지하고 주물르고 운동하고 이러면 순환이 잘 돼요. 이 항문도 정맥순환이죠. 그러니까 항문도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케겔을 하는 거예요. 정맥순환을 좋게 하려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맥순환, 림프순환은 근육이 움직여줘야 같이 이제 정맥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붙어 있으면 얘가 움직여야 얘가 빨리빨리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에 좋다 케겔 운동 그러면 항문 관략근의 그 근육을 움직여줘야 거기에 정맥이 이렇게 우혈 이게 피가 몰린 거죠, 그죠? 그
그거를 다시 올려서 집어넣는 거죠. 심장으로 돌려보내면 치질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케겔 운동이 항문에 좋아요. 케겔을 하면 요도질 항문에 좋고 좌욕도 요도질 항문에 좋아요. 이 두 개만 하면 아랫도리 건강은 책임질 수 있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